지금부터 마인드 300 제1차 심포지움 반전체주의 투쟁과 2020 총선 혁명에 대한 두 분의 발제를 마치고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서 지금 이 샬롬 나비 상임대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독교 학술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님으로부터 건강한 자유시민들의 네트워크와 지도층의 사회적 헌신이 요청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인드 300에서 대안 있는 이러한 토의의 장을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조성길 교수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촛불 소위 대회가 촛불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예리한 정치학자로서의 통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와 신학자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주제를 보고 특히 목회자들은 뭐 전체주의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어떤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 목회자들이 이런 데 와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위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 이제 아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사용했습니다만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전체 속에 해소시키는 것. 예.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없고 전체만 있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고 어디가 이제 전체 사회의 어떤 구원만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0세기 초반기 100년 전에 있었죠.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또는 소련의 스탈린주의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는 독일의 히틀러주의 이러한 것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도외시해버리고 전체의 어떤 구원 속에 개인을 파묻어 버리는 것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전체주의가 순간적으로는 어떤 열광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역사의 심판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촛불 정권이라든가 오늘날 현 정책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이 특별히 동성애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은 그러한 하나의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권의 모습을 소위 정치학자로서 예리하게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폴리케르를 인정하면서 정의의 자율적인 시행과 여론의 자율적인 시행이 바로 건전한 국가의 허파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는 질식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사법부 지금 대법원장이 국회로 불려나가는 이러한 초유의 국가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리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정치학자께서 미리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진지하게 모여있는 많은 종교를 초월한 지성인들의 하나의 예리한 어떤 감시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성길 교수의 그러한 어떤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조성한 교수님의 조 교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성현 교수께서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보수주의를 하나의 멘탈리티다, 하나의 어떤 사회를 보는 하나의 틀이고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간섭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틀,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건강한 리버러리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또한 아주 바람직한 또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의 그 방안까지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하나의 시발점이 이러한 프레스 센터에서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하나의 어떤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말씀하고 싶는 것은, 오늘날 서구의 역사를 지탱해 온 것은 특별히 그 기독교 전통이었다. 루트의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오늘 특별히 프랑스 혁명은 조금 다르지만 영국의 명령혁명과 더불어서 서구의 민주주의의 모태가 된 것은 루트의 종교개혁과 켈빈의 그러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중심에서 이루어 왔던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였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오늘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많은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통계청의 그 결과에 의한다면 기독교가 불교를 초월해서 976만, 캐톨릭 한 200만하고 합하면은 약 한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지금 조성한 교수님과 그리고 박성현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리브라를 결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대부분이 보수적이고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교회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특별히 그러한 개인을 전체의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그러한 후황된 전체주의 세력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 사회를 열린 사회, 칼 포프가 이야기한 것 같이 열린 사회, 전체주의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열린 사회고, 또한 그러한 건강한 리버럴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리고 어떤 무력적 혁명이 아니라 바로 다가오는 2020년도 총선 혁명 속에서 바로 우리 사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좌파들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바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여기서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우리 대체 다 지도층 인사가 왔는데, 바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체가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2차 대전에 일본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저렇게 안정되고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천황 제도가 있고, 영국 사회가 그렇게 민주주의 나라지만 영국의 여왕 제도가 있는 것은 뭐냐?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엘리트들이 2차 대전에 전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솔선수범하게 지도청이 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미랄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이에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 자체가 다가오는 총선과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위협 속에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를 위한 헌신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김영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조성환 교수님의 현 정권에 대한 친전체주의적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그리고 또 박성현 대표가 제안한 이 보수와 보수주의자와 건강한 리버리를 만나서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2020 총선 혁명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시면서, 또 우리 이 서구 기독교 문명의 뿌리인 교회의 역할,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한 우리 사회 지도층의 헌신을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론자로서 지금 우리 젊은 층에서 우리 이 자유시민의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께서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주제가 반전체주의 투쟁과 2020 총선 투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엔이 인정한 전체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예, 북한입니다. 2014년에 작성된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인륜의 바다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전 지역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그 심각성과 규모는 현대 사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 반전체주의 투쟁인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염려하시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냐, 또 좌파 모험주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전체주의 시스템을 걷어내고 북한의 자유해방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어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 전체주의가 무너지는 날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환 교수님하고 박성현 대표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강연, 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기뻤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좀 정리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루스 포럼 안에는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루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 보수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박성현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강한 리버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그룹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또 겸손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약간 또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혼전 순결이나 술 문제나 뭐 이런 점에 있어서 그 고전적인 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하고 견해가 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거친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트루스 포럼 내부에서도 약간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박성현 주필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또 재미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수주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혁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그 자기의 생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 발전론에 따라서 그 공산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그리고 또 그걸 앞당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국에는 그 인간 이성, 그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적 전통에 따라서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성의 기반을 둔 유토피아 달성이 가능하다. 그 사실은 얄팍한 이성인데 그것을 아주 그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이론 체계를 아주 신앙처럼 신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명이 진리이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그 거짓말 자체가 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박성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그 기독교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이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경험을 우리가 존중하고 어떤 가설, 설계가 아닌 그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영성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에드먼드 버크가 그 보수주의의 그 사상적 토대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이 재밌는 게 혁명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얘기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혁명적인 방법으로밖에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악 이런 폐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보수주의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기독교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이것이 위협을 받을 때는 혁명적인 방법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그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서구 사회에서 그 발전을 해온 그 보수주의 개념은 그 유대 기독교 전통과는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을 때 본질적인 가치,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엄한 인간이라는 그 가치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천국과 지옥까지도 스스로 결국에는 결정하는 그 책임 있는 인간의 자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짓을 떠난 온전한 진실 그리고 진리, 이 세 가지가 기독교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탄핵 사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탄핵은 거짓의 축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과 야합한 정변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탄핵 사태를 지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실망했던 것이 이 탄핵 사태가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진실과 거짓을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실에 기반해서 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헌재 재판관님들이 그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가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거짓 언론의 선동에 분노한 군중에게 저는 이렇게 판결을 갖다 바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 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이게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가리고 그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가리고 진실에 기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최서원 씨 재판에서 참 유례 없이 창의적인 법리들이 개발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 처음에 입학했을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그 친구들 그리고 또 선배들의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왜곡된 역사관에 빠져서 그 삐뚤어진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요. 그들의 생각에는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고 자본주의는 문제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답은 사회주의다.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못됐다. 이런 그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좀 삐뚤어진 정의감에 도취해서 그런 판결들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섹스 비디오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880조 비자금 이 880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때는 이 거짓이 대한민국 사회를 도배했고 그 거짓이 그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뒤집었다는 점에 대한 그 반성적인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휴전협정 체결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군이 겁을 먹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하지만 그 동포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참 안타까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사태를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깨어있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가오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트루스 포럼의 멤버들이 그 기독교 보수주의적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과 또 아까 박성현 대표의 발제에 의한 건강 리버럴, 고전적 자유주의자 함께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그러한 자유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아마 실제로 체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진실과 거짓의 전쟁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소망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토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유광호 교수님께서 전체주의에 쏠리는 자경 지식인들이 문제다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유광호입니다. 오늘 그 전체주의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세계 현실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한 두 발제자의 이념과 프레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른 이론을 내놓을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종의 주석을 붙인다고나 할까요? 예, 몇 가지 관련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현실 역사적 순간, 대한민국 역사적 순간은 제2의 6.25 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1차 6.25는 전면 남침이었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재래식 전면전쟁이었고, 그런데 남쪽에서는 그들의 우군 공산주의 세력이 봉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복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남한 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신봉했던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많은 개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으로서는 더 위험한 지경이다라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향후 그것이 가능하면은 그 자유의 파도는 평양으로 들이쳐서 북한 지역에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주의에서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있는 2000여만의 우리 국민들을 해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어떤 사회 심리적이라고 할까요? 사상적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걸 오늘 두 분 발제자는 앙심, 르상띠망이라는 개념도 사용하셔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사실 영어의 리센트먼트보다 더 강한 게 프랑스 말 르상띠망 같은데요. 리센트먼트를 뭐 원망 정도라고 하면은 르상띠망은 더 강한 어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앙심이라는 말로서 좀 구분하면서 써왔던 것을 오늘 우연히 같은 번역을 쓰게 된 것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유는 지식인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류 역사 전체가 지식인 대 지식인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존 체제를 운영해가는 지식인과 거기에 도전하는 새 지식인 그룹의 싸움, 이것이 여러 가지 양태를 만들어 오고, 거기에 이제 소위 민중, 매스, 보통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죠. 모빌라이즈 되는 거죠. 기본 구조는. 이걸 이제 민중사관이라고 해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사고방식 입각해서 모르니까 먼 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은 역시 이를 꾸미고 주도하는 건 지식인이고,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나오고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지식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식이라는 말도 intellectual, 기본적으로 기존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추상적인 사고에 의해 가지고 그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흠결을 쥐어뜯는 이 비판자들, 그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지식분자들이 사실 진지식인의 본령으로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저 같은 먹물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다. 그래서 영국의 폴 존슨은 카운트 인텔렉츄얼, 반지식인이다. 비좌익 지식인은 반지식인이다. 이런 말을 개념을 쓰기도 했는데, 저도 그렇다면 반지식이라는 말 저한테 도리어 어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세계 현대사의 100여 년 대의제, 대표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즉 전체주의 세력의 싸움으로 세계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심에 또 우리가 있는 거죠. 현재 이때 지금까지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양을 바꾸면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현 대표께서는 서울, 평양, 베이징 그렇게 나왔죠. 예. 또 하나 토탈리즘의 하위 부분인 파시즘의 형태로 띄고
푸틴의 러시아가 뒤에 보조 역할로 지금 백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동안 좌익, 우익, 좌우를 써와서 뭐 상당히 편리했고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엄밀하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좌와 우는 적어도 문명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좌와 우가 있는 것이지 전체주의 세력은 좌가 아닙니다. 우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체주의일 뿐입니다. 예, 그렇죠. 그 점을 비인간적, 비문명적 이런 그 상황이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벌써 예정된 시간은 넘었습니다. 뭐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짬 있으실 때 보시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전체주의와 합작하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강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문명을 파괴하는 문명 대 비문명, 전체주의와 반전체주의 핵심에 우리 한국이 놓여 있고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이 북한의 그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그 날을 또 염원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강원 교수님. 네. 이제 마지막 발제자로 이 홍지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PC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연과 또 책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PC 포용, 관용, 다양성 존중, 인권의 탈을 쓴 전체주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환영합니다. 배포된 책자에 들어간 칼럼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팔리지도 않는 책 달랑 한 권 쓰고 작가라는 타이틀 달고서는 지식인의 모임에 와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그 펜앤마이크 칼럼을 통해서 내부 총질한다고 욕을 엄청 먹어갖고 지금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명중률이 형편없나 봅니다. 지금 사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부 총질을 그렇게 해댔는데도. 요즘에 문정권 비판하는 거는 뭐 거의 국민의 한 20% 빼고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됐죠. 그래서 문정권 비판하는 거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부 총질을 계속 할 겁니다. 전부들 그 집 바깥에 나가서 대문방만 열심히 쓸면 뭐합니까? 집안에 똥물이 흐르는데 제가 걸레로 좀 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 하는 김에 오늘도 한두 방 쏘고 나가야겠죠. 대통령 탄핵하는 앞잡이 역할을 한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른 머스마가 아직도 여의도에서 활보를 하고 대통령 출당시킨 방자가 이도령 행세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카콜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목 넘기면 짜릿할지 모르지만 그게 몸에 백해무익한 설탕물에다가 카라멜 색소 탄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전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서구 전역도 주류 언론이 정권의 편입니다. 전체주의에 부역하는 언론들이에요. 제가 독어를 못하고 불어도 부실해서 영어권만 대충 보고 있는데 주류 언론들이 전부 좌익이 장악했습니다. 학계 문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그 서구 사회가 모두 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제1조에서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법안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놓고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 강연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성소수자나 아니면은 불법 체류자나 그리고 서구 사회에 이민 온 그 무슬림들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죠. 그 증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지상낙원이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증오 표현, 국적이나 종교나 인종을 바탕으로 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증오 표현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셜 미디어에서 퇴출되거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만 못할 뿐이지 굉장히 보편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지식인들께 정말 실망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 얼마나 좌경화돼 있고 정말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그 뉴욕 타임즈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거의 뭐 바이블 성경처럼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용하고 있어요. 저 지난번에 펜앤마이크에서 그 뉴욕 타임즈에서 한 기자가 방한을 했는데 그 기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달린 기사에 따른 댓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떠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스스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댓글이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야, 뉴욕 타임즈 네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냐? 그렇게 달려 있는 걸 보고 지식인보다 그 댓글 다는 네티즌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고 상원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10년 넘게 거주한 한 지식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 트럼프가 저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천박하고 그런 걸 이제 미국 시민들이 깨닫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 첫 중간 선거, 그러니까 2년 차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적은 90년 동안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비상사태였을 때였어요. 대공황 때 한 번, 그다음에 클린턴 탄핵되고 나서 한 번, 그다음에 부시 그 9.11 테러 사건 난 이후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첫 임기 2년 차에 하원에서 63석을 잃었어요. 트럼프보다 훨씬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6석을 잃었어요. 오바마는. 근데 트럼프는 상원에서는 이겼죠. 그래서 제가 그 팩트를 들이댔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집권 2년 만에 하원을 빼앗긴 트럼프라고 보도를 했어요. 집권 2년 만에 하원을 빼앗긴 대통령은 부지기수입니다. 3명 빼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도는 아니죠. 사실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트럼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보도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어저께 제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피스의 정책 커버를 그린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남자인데 알바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무슬림이에요. 옛날에 무슬림이었는데 이제는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입니다. 어제 이제 그 이메일이 왔는데
그 표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프린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린트 해줘도 되겠냐고 해서 하라고 그 커버를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바마에 상응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바라건대 오바마만큼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정도로 말아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아직 오바마를 떠받들듯이 하겠죠. 근데 그 오바마한테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중간 선거에서 오바마가 졌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민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됐다고 한 그 지식인 제가 이제 역사적 자료를 주고 반박을 했더니 그래도 오바마가 그 인종 갈등을 개선하는 데는 공을 세우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흑백 갈등이 제일 극심했던 때가 오바마 집권 때입니다. 그거는 흑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우리나라 지식인 한 사람이 문 정권이나 트럼프 정권이나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한다 하면서 동일선상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류 언론이 다 문 정권 하수인이죠. 미국 주류 언론은 다 지금 그 트럼프에 반대입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언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아주 언론의 방종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종을. 가짜 뉴스를 아주 그 대량 생산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트럼프 정권에서.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2018년 4월 19일에 맥스 부트라는 군사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군사 역사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에서 트럼프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시리아에서 철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12월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발표하고 났더니 12월 19일 날 지난해 12월 19일 날 똑같은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거는 미국의 적에게 아주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다라고 썼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A를 하면 A를 한다고 비판하고 B를 하면 B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임됐죠. 해임되고 나서 우리나라 기사들을 쭉 봤더니 뒤끝 장렬 트럼프 매티스를 해임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뒤끝 장렬은 뭡니까? 내셔널 리뷰라는 그 보수 성향의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빅터 데이비스 한슨이라는 군사 역사학자가 매티스의 해임과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매티스가 해임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가 정책적 갈등이에요. 트럼프와. 매티스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거 반대했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규정을 수정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하고 갈등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티스가 국방장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았어요. 보통 다른 그 국방장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스웨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셔널 리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내셔널 리뷰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성향의 잡지에서 네버 트럼프라는 특집을 만들어졌습니다. 절대로 트럼프만은 안 된다. 심지어는 그 공화당 기득권층 쪽에서도 힐러리를 찍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시 대통령도 아마 힐러리 찍었을걸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네버 트럼프라는 진영, 그러니까 네버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던 토마스 소월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에 있는 아주 유명한 흑인 경제학자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대선 전에 한 사람과 토크쇼, 그러니까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힐러리를 찍는 거는 디자스터, 재앙이고 트럼프를 찍는 거는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박이란 얘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명백한 재앙을 선택하느니 도박을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를 찍은 것 같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그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토마스 소울이라는 교수를.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트럼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지식인이 미국의 그것도 흑인의 지식인이 지금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흑인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미국 역사상 공화당 그 대통령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아시안, 그다음에 그 흑인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예요. 역사상. 저희가 마무리해야겠네요. 그 토마스 소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세대는 문명을 침공하는 어린 야만인이다. 신세대는 신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문명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자연히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연히 저 보수 성향이 된다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주의의 해독제는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한국과 또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자익화된 언론의 문제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바로 잡혀지지 않은 실상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 작가님. 예.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조금 더 질문도 있고 또 발제자분들의 말씀도 못 들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조성환 교수님 네 분 토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5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을 잘 못 끊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절망하면 죽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직시하고 살아날 이걸 실현으로 받아들이면은 제도약이 됩니다. 비온 뒤 땅이 굳죠. 유황 맞은 이런 흉악한 삼축의 전체주의적 도전 우리가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비했던 부분을 다시 보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들이 숙청하고 공포 숙청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자유로운 의지로서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싸워서 이길 논쟁을 해서 저들의 그 정체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기독교 보수주의 혹은 보수주의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의 개념을 다시 재각성하는데 그 20세기 최고의 뭐 현상학자고 철학자인 폴 리케르가 아렌트 다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명백하게 문제로 제기된 게 이 광란이 일어난 거는 업무에 의해서 소위 말하자면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이 아니라 언론이 역사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혁명의 이름으로, 그것도 파괴 반동의 이름으로. 뭐 그 정도까지 해서 사실은 문정권과 586은 늦가을에 감나무밭 밑에서 홍시를 사 먹었는데 그 촛불 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박 주필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북의 지령 30년 동안 만들어졌던 586 그 망상주의자들, 그 다음에 PC에 물던 제도권의 교수, 미국 유학 가서 또 저같이 파리에 가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겁많은 혹은 권력을 가진 시다바리, 법률가들, 검찰, 판사들의 공모에 의해서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맞았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만 정리만 되면 별 끝날 것 없어요. 그게 그렇게 엮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박지필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서 오늘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계급주의다, 민족주의다 그러는데 인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먹물들의 문제입니다. 아까 지식인과 지식인의 대립인데 우리 같은 카운트 인텔렉츄얼들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다시 옮기는데, 사실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의 자유로부터 사실은 우리 현대 민주주의가 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꼭 현대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자유가 있어야 국가를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국가를 광폭하게 해서 폭정을 하는 걸 저항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이것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느끼고 오늘 우리가 좀 결의를 다지면은 우리 박성현 주필께서 말씀하신 그 총선 혁명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상력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권력은 사악한 권력은 절대 억눌린 야당이 소수자가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즉, 이 더러운 무대를 이 시시끌렁한 권력, 대한민국 권력의 그 무대를 바꾸는 어릿광대를 바꾸는 게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가장 개연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분노와 화염이라고 하는데 밖의 동아시아 자유와 혹은 그 속에 포함된 북한 해방, 북한 접수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서 같이 날릴 수 있는 무대의 변경, 무대를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학자로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지금 같은 속도로 막 주워온 파일을 가지고 쪼개 먹으면서 바퀴벌레 같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아니면 그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을 놓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결집을 하면은 또 좋은 의미의 건설적인 혁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참 제일 마지막 단계인,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까지 자유의 나침반을 우리 스스로 재정비해서 투표로 총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야당 액세서리입니다. 아까 콜라도 위험하고 김씨도 위험하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도를 알아채기 시작하면 또 금방 또 결집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분노에 들지 말고 여유 있게
그러나 긴 호흡으로 새로이 우리 이 공동체를 재구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약간 질문이 있는데 일단 먼저 박상현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감개가 무량한 게 이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건 파시스트였던 무솔리니예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거는 신문 칼럼으로는 1920년대부터 이제 무솔리니가 22년에 집권했으니까 20년대부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체주의의 국민 심리, 그게 국민 전체를 특히 극우 전체주의 같은 경우에 워머신, 전쟁 기계로 조직화하는 그런 국민 심리 기제다. 이거를 책으로 써서 그 책을 미국 베스트셀러로 만든 사람은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Japan Inside Out에 보면 영어로 걸어놓고 보시면은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 재밌는 건 혹은 슬픈 거는 그 양반은 한국말로 하셨을 때는 한 번도 전체주의라는 네 글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오디언스가 없었다는 거죠. 당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마음 먹고서 심오한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보다 훨씬 더 본질을 꿰뚫는 심오한 말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양반이 한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천박한 대중적 언어로 된 슬로건밖에 못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하면 그로부터 지금 한 70년 지났는데 저희가 80년이 지났죠. 70 몇 년 지난 건데 1941년에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 나왔는데 비록 이런 난세지만 여기에 앉아서 저희가 이런 개념 내지 화두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선배 세대한테 고마울 뿐이죠. 아까 이제 홍지수 작가께서는 원래 이제 장기대로 무엇인가 미국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PC를 저렇게 전면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주류에서조차도 쟤는 안 돼라고 한 트럼프가 이끌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다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님이 저랑 오늘 보면서 야 그래 둘이 많이 비슷해졌네. 그 전에 좀 서로 달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발제 때 보수주의가 되려면은 진정한 의미의 그런 뼈가 굵은 보수주의자가 되려면 신앙을 떠나서는 어렵다. 저는 이제 종교기관 문턱 바깥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나는 구태의 이름을 달면은 진정한 의미의 뼈가 굵은 그런 우직한 보수주의라기보다는 약간 맛이 간 그런 고전 리버럴 혹은 건강 리버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김 대표님도 그런 경험을 현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얘기를 이렇게 툭툭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이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바닥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돌아다닌 게 한 9년 되는데 이 바닥에서 이 정도 화두를 가지고 서로 경험을 상조할 수 있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이제 우리 김영환 교수님의 너블리스 어블리주의 그러니까 제도권 최상류층의 결단과 결심이 요구된다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유광호 교수님의 싸움은 지식인 대 지식인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개가 저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우리나라 제도권 최상류층의 결단과 결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도권 최상류층이 누구냐로 규정하겠다 나름인데 저는 이제 만약에 재산으로 치면은 기백억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인 그런 위치로 치면은 차관급 이상일 거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언론으로 가면은 그래도 정치부장 이상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결단할까? 제가 보기에는 기대를 못해요. 저는 그 대신에 뭐를 믿냐면 또 이게 지식인 대 지식인의 싸움이다. 이것도 사람 머릿수로는 기대를 못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조성환 교수하고도 자주 답답하면 전화를 하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관점을 가진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되냐? 저는 대한민국의 초전도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컨덕티비티. 다른 말로 나쁘게 나타나면 남비근성.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조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미군은 장교로 돌아가고 일본 군대는 하사관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 군대는 병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초의 지식 노동자, 그러니까 직급이 높지 않은 또 돈도 많이 못 벌어놓은 뭐 여기 다 계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짜고서 말뚝을 박으면 그때 초전도성에 의해서 좀 더 힘있고 좀 더 잘난 분들이 쭈르륵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예를 들면 저희 이선봉 같으면은 민족사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 나오고 어디 그래도 미국에 남아서 취직하면은 최저 초봉 연봉 10만 달러 좀 많이 받으면 20만 달러 받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저 이선봉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를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같은 민초 지식 노동자. 저는 지식 노동자란 말을 좋아해요. 나리지 워커. 피터 드라카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초전도적인 그런 문화적 특징. 그걸로 한번 싸움을 붙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아마도 조성환 교수님이나 또 박상희 대표님이 좀 나눠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약간 이 주제랑 관계없는데요. 지금 지금 신원식 합참 차장의 강의 등에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한미군 철군이 기존 인원에서 22,000명 이하로 감축되면 이 어떤 수권법에 의해서 제한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물어보셨고 아마 그건 세뇌 탈출에서도 대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인데요. 지금 정부 청와대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영민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이미 임종석 실장이 이미 대북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의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한 발 나가는 행보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두 거에는 아마도 조 교수님이 답변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아픈 지적이기도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하실 때 이러한 자유민주 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실상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될까? 거기에 대해 실천적인 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상복 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성현 대표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 대표님, 조 교수님부터 예.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박성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군 출신 군인 혹은 언론 조갑조 선생이든 또 많은 여전히 한반도가 분단 내에서 움직일 거고 그 분단 내에서 상황 같으면은 주한미군이 절대적이고 그게 아마 목을 맬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칭얼거리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 이러시면 안 돼라고 하는 충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는 마지막에 셰일 오일 레볼루션이 나와요. 지금 시진핑 중국이 판단을 잘못해서 주권 침해를 한 거는 20세기 기축 에너지인 크루드 오일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중에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소위 중동 산유 센터로부터 중국에 이르는 소위 시레인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의 긴박한 판단 때문이었는데 그 직후에 한 4년 5년 된 셰일 오일 혁명은 기축 에너지의 축을 크루드 오일은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에 보면은 중국은 우리가 embrace 안아줬는데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았잖아. 주권을 함부로 침략했잖아. 그럼 두 번째 오펙 20세기에 그렇게 안전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지금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아. 3, 40년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베스 같은 지금 차베스 같은 정권이 우리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 흉악한 사회주의는 용서 못해. 그럼 마지막에 결론에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셰일 오일을 했고 미국은 셰일과 함께 세계를 번영케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나왔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군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미국은 범토에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800군데의 미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또 뭐 좀 줄일 그 규모에 따라 줄일 수가 있는데 한 450만 평? 그것도 중국의 심장? 중원을 바로 겨냥하는 450만 평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그 이야기는 우리 방위비 분담금 지금 문 대통령의 선제 무력 무장 해제 그걸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오는 걸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련돼서 미국은 벌써 작년에 와서 재작년이 됐구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동맹으로서 의미 있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서 여기 사인했는데 홍장표가 그거 우리 사인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이 체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다. 그리고 북한은 노예국가, 우리는 자유국가, 인권국가다. 인권이 없는 노예국가고 여긴 자유의 세계다. 나는 미국인은 이 가치의 체제의 동맹이 영원하리라고 본다. 지원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군 출신의 저도 잘 아는 장군께서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트럼프의 지금 닥터린이 나오고 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한 걸로 보면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자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 지역을 중국을 순치시키고 북한 접수 해방까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자유화라고 하는 화두로 이 지역의 질서를 현상 변경적으로 재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의 일단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패시미스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정치에 이런 허황된 아주 무능한 정권에 있지만은 남북한은 세계 정치의 아주 핵심입니다. 세계 정치의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게임의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걸 믿고 우리가 자유를 각성하고 정치권까지 이 눈치를 알아채게 되면은 이 정권 될 것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청와대 개편 비서실장 두 가지 이거 정치평론가 아니니까 첫 번째는 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속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 큰 이상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현직에서 나와가지고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민정 파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스캔들, 이거 이상의 뭔가를 미리 원초적으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희망사항일 거고, 두 번째는 나와서 지금 뭐 다 말하자면은 저쪽 편 주자들이 지금 다 제거된 건지 스스로 그냥 파면한 건지 유력한 사람들이 없고, 오죽했으면 뭐 유시민 씨 같은 사람까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그 세력들이 정치권으로 대권을 완벽한 말하자면은 친전체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러 나온 건지, 그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보면 그 결과만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상현 대표님 그 아까 질문에 대해서. 그 아까 이제 뭐 작년 이제 지방선거, 지방교육감 선거 때 이제 제가 뭐 이선본이라고 표방을 해갖고 그 저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뚜렷한 효과는 못 냈죠. 효과는 못 내고 이제 욕을 또 바가지로 먹는 게, 효과가 못 냈으면 망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또 멤버십은 한 1000여 명 구축해서 자급자족적인, 그러니까 자생적인 그 조직, 그러니까 기반을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역사독일 포럼 나와 계시잖아요. 저분들 이제 그 대한문 태극 집회의 이제 그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데인데, 이제 멤버들이야 멤버십이 한 좀 이제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보면 꼭 그 태극기든 또 다른 이유든 그런 그 기본 틀을 갖고 있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인데 그런 데들이 참여단체로 참여했을 때, 그럼 이제 대부분은 이제 참여를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멤버 다 안 넣어요. 그냥 대표자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자 등록하는데 어떤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동을 통해서 실제 멤버들이 다른 단체의 멤버들하고 선거구에서 혹은 광역단위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서로 다 네트워킹되는 그런 방식을, 그런 정치공학 그 작품을 하나 디자인해야 된다. 이제 하나는 그거고요. 제일 크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때는 그때와 좀 달리 이번에는 이게 판이 워낙 큰 판이니까 어떻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사물이 진행했을 때 딱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보 시스템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면 구축해서 안정화되는 데까지 서너 달씩 걸리는 거, 이런 중요한 것들을 그냥 미리 다 깎아 놓으려고 그래요. 미리 아까 말씀드린 이선모 같으면은 좀 뭐 여유 있는 재원은 아니지만 멤버가 있고 재원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걸 다 깎아 놓으면 일이 그렇게 가면은 그때 쓰면 되고, 못 가면 할 수 없죠.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죠. 어떡해요? 안 썼으니까. 그 누가 그 낭비했다고 저 배임으로 이렇게 고발하실 회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롱샷이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조직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교사 조직을, 교사판에, 초중고 교사판에 가면 저희가 뭐 우세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가면 저희가 우세입니까? 조중동 기자사회에 가면 저희가 우세예요? 법조에 가면 저희가 우세예요? 저희가 다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돈이 있는 데서는 저희가 다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냉정하게 힘과 돈이 있는데 모든 사회 분야에서 저희가 다 열세인 놈들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고요.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판이 저절로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집힐 때를 겨냥해서 롱샷을 때려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 더 진행할 거다.
그 다음에 그게 뭐 구불구불 돌던 어쨌든 간에 북한 해방 진행될 거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저렇게 폐악 히스테리로 자멸의 길을 계속 갈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겪으면서 자유시민은 점점 더 각성돼 나올 거다. 이 네 개의 변수가 어울려져서 점점 더 증폭돼 갈 거다. 이 다이내믹이. 그걸 전제로 해놓고 적에다 대고 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앞으로 6개월 후에 저기로 갈 거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지금 쏜 게 6개월 동안에 비행을 해서 탄도가 6개월 후에 저기서 꼽히면 저기서 맞을 거다 이거예요. 롱샷 뺏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늦어졌지만 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문을 마저 마무리하면서 먼저 그 김영환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실 거예요. 예.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좀 조성한 교수께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개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어야 하고 마인드 300에서도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의 자유 이건 매우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것. 이 부분을 마인드 300 이순본에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고 또 전체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공영방송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KBS를 보지 않은 지 벌써 6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형편이고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정부의 한 어떤 보도기관으로 전략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에서 KBS 특별히 그 방송료 낼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것이 야당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운동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플로어 질문은 지금 나중에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글로 앉으신 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질문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 송은영 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주의 수계 박람 김정은을 이야기하겠죠.에 대한 견해와 투쟁 방법에 대해서 역사 독일의 양정철 님이 하셨습니다. 요 답변을 어떻게? 중국 내가 하고. 네, 그 조성환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 마무리 하시면서 박상현 대표님 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 박사 학위를 하나 준 게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그 도메스틱 헤제모니 혹은 도메스틱 임페리얼 엠파이어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지리적 인문적 여건상 중국인을 지금 밀어내는 식민은 가능하지만 밖에서 침략해서 지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첫째. 두 번째, 중국의 지금 78년 연말에 역사 결의에서 개혁 개방한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장 경제 안에서 키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미국의 품 안에서 컸고 세계 자본주의의 그 기본 수요상으로 중국의 가치가 다했습니다. 지금 기술을 하고 뭐 몇 번은 있지만은 연안 지역의 임금이 우리 90년대 초중반하고 같아졌습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그 공급선을 옮겨야 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가 거꾸로 갔습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 자유를 기반한 개인의 노력 그리고 성공, 책임, 헌신 이게 아니라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그러니까 소위 당 코스모폴리타니즘, 당나라 때 당 제국의 보편주의, 그게 천하 체제였고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방식으로 갖고 국가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가져가서 상대방의 권력을, 그게 이제 태자당하고 공청당하고 상해파가 삼각균형을 이루는 체제였는데 소위 말하자면 금수저인 태자당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공천당을 한꺼번에 다 지금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이제 10년만 권력을 한 소위 말하자면은 기간의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황제가 될 건지 스탈린보다 더한 그야말로 초전체주의적 독재자가 될지 동물론 오엘리안이 될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오엘리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뻔하죠. 미국이든 우리든 문재인은 아니지만은 나든 우리 영국이든 누구든 세계 시민은 주권을 저런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침략하고 뱉자라 그러면은 세계는 아마 아포칼립스로 갈 겁니다. 그건 다 막아야 되는 공통의 제어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부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화, 그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내부적 묵시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중국은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옛날 냉전 때 스탈린이나 후르쇼프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국제공산주의 권역, 코메콘이라고 있었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계 시장에 중국의 생명줄이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트럼프라고 하는 흐름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 반 내지 1년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고 내파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조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 감히 첨언을 해드리자면, 중국에서 그 인공지능한테 중국인들이 바라는 가장 바라는 중국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기 때문에 중국, 미국 양국에 다 손해가 되는 거라고 펄펄들 뛰고 있는데, 이거는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가 만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경제 성장을 해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된 이후로 미국의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 실질 임금이 전혀 상승하지가 않았습니다. 71년 이후로. 지금 그거를 바로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구도는 공화당 대 민주당의 구도가 아닙니다. 공화당, 민주당 싸잡아서 기득권층과 층대 몰락한 중산층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몰락한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도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처럼 썩어 빠졌어요. 저 주류일론 눈치만 보고 민주당 성향인지 이게 진짜 아리까리한 애들, 우리가 보통 씹선비라고 하죠. 그런 애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한국당도 정신 못 차리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는 나오기를 염원하지만 뭐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상희 대표님. 예, 아까 그 전체주의에 대해서 아니 지금 북한 그 김정은의 박람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그거를 질문하셨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박람은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미북 정상회담의 부속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면 이번에는 목록하고 사찰 오케이 두 개를 갖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목록과 사찰 오케이를 갖고 나온다면 만나도 좋다. 그리고 트럼프가 2차 하면 여기에 한번 와도 좋은데 그때 오면은 그건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또 투쟁해야죠. 뭐 그 정도까지밖에 네, 말씀 네. 못 드리겠는데. 지금 꼭 프로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 꼭 박상현 대표님한테 질문할 게 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예, 우리 우파, 애국 우파의 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 오늘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교수나 두 분께서 오늘 해서 저희들도 주변에서 저도 애국 포럼을 지금 하면서 태국이 집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해서 막힐 때가 많아요. 저 나름대로 논문도 써보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저놈들은 조직적으로 쭉 체계적으로 공부한 놈들이고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런 좋은 데서 방향을 제시해 줬다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분석했다 보면 우리 경제학적으로 볼 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촛불 세력이라는 게 깨놓고 보면 아까 우리 박성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사파 운동권 플러스 노조 세력 그리고 호남 세력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나 운동권이나 지식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는 그 사악한 전 세계 그 영생 주체교라는 그런 그 종교 집단인 북한을 지지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비주류인 호남이 어떻게 주류 세력이 되었는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물론 호남 출신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전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탄식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008년인가 이 동아일보 논설 주간이신 칼럼을 쓰신 게 있는데 이재호 씨라고 아실 거예요. 북한 차용론 이렇게 써요. 제가 그걸 논문에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호남이 그리고 플러스 좌파가 결합해서 우리 이 한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비로소 그 핵심이 DJ다. DJ를 기폭을 해서 호남도 그 전에는 여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DJ 5.18 이후에 DJ의 그런 아주 걸출한 호남 출신 인사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북한을 껴안고 그다음에 좌파를 껴안고 해서 우리 이 지배 세력이 되었고 그 끈앞풀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거 하고 아까 우리 플로에서도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야 대응 전략하는데 우린 돈이 있냐 조직이 있냐 뭐가 있냐 제가 문창국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좀 핵심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문창국 선생님도 핵심 할 힘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니 우리 우파는 우리 롱샷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시적으로 좀 분석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햇불 세력의 걸 까놓고 보면은 주사파 운동권 뭐 요새는 뭐 5080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뭐 568이라 586이라든가 그러는 거. 그다음에 노조거든요. 노조가 사회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앉아 있다 이거야. 그럼 거기는 힘과 조직과 인원 동원과 모든 것이 가능한 데가 노조 세력이에요. 지금 오늘도 국민은행 19년 만에 뭐 투쟁한다 그러는데 1억짜리 연봉 받은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투쟁하고 지금 울산이 그 바닥이 되고 지금 그런 날인데 노조가 밑에 깔려 있고 그 후에 호남 세력이 가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타고 노는 것이 주사파 운동권 아니겠냐. 요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우파 조직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도 뭔가 좀 힘이 생기지 않겠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마무리 방금 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분 얘기할게 1분. 네. 그러니까 북한 차용론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뭉치면 먹는다. 순상님으로 뭉쳐야 한다. 순상님은 친북이다. 그러니까 친북으로 뭉치면 먹는다예요. 제가 보면 그런 호남의 상당수 사람들이 전체는 아닌데 그게 체득돼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체득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흑인 90% 이상이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흑인의 피해 의식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우리나라는 전라도의 피해 의식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그게 집권. 아니라 피해 의식을 이미 넘었어요. 실제로 이미 20여 년 전부터 호남에 대한 예산 집행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다녀보면 저게 전두환 마을 뭐 합천은 그렇고 그 옆쯤 가면은 제일 도로도 안 좋고 그래요. 호남 쪽 가면 뻥뻥 뚫려 있다고요. 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게임에서 그 게임하면 이긴다라고 호남인들 중에 상당수가 체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련돼 있어요. 깨려면 우리가 모여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 이제 답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노조 쪽을 만들어내서 그게 저런 성향으로 이끄는 건 누구냐면 내일신문이고 연합통신국에 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 장명국 씨 같은 분이에요. 이게 다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씨라 그러고 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운동권에 서울대 운동권 출신 중에 인정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장명국이고 한 명이 박원순이에요. 박원순은 서울대 출신 아니지만 1학년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훨씬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한테 좀 희망이 있는 건 장명국 씨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70이 넘으셔서 좀 그래 또 고위직을 많이 하셔서 많이 느긋해지셨기 때문에 좀 희망이 있지. 만약에 장명국 씨가 저보다 한 2살밖에 안 위다 아니면 저는 이민 가요.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무 기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직접적 멤버십이든 개인 단위 멤버십이든 참여단체 멤버십이든 저희가 힘을 쓸 수 있는 임계치가 제가 4만으로 봐요. 저는 두 개 합쳤을 때. 그리고 제대로 압도할 수 있는 게 40만 정도에서 압도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4만이면 대개 유권자의 0.1%고요. 40만이면 유권자의 1%입니다. 그게 그 옛날에 민노당 한참 힘썼을 때요. 민노당에서 연일 간첩 사건 나와도 계속 민노당 찍는 사람이 유권자 1% 나와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게 전교조가 법에 노조화되고 송금하기 들었고 그러니까 페이롤 그러니까 원천직수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전교조를 미는 골수가 약 3만에서 4만쯤 될 거예요. 전교조 멤버 중에. 그리고 민노당, 통진당 이런 쪽으로 해서 골수가 멤버십 피 꼬박꼬박 내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따로 계 짜서 너는 혁명적 운동가 해.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줄 수 있고 그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골수가 3, 4만 명 돼요. 그럼 우리 쪽에 두 개가 좀 다르다고요. 그럼 합치면은 한 8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쪽에 최소한 4만 정도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그리고 웬만큼 이 식견이 있어야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40만쯤 돼야 압도해요. 40만 되면 무슨 일 벌어지냐. 저런 성향 가진 애들이 식당 가서 옆에 사람이랑 자기들 속내를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숫자예요. 그리고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요. 쟤들은 밥줄로 모여 있는데 저희는 개개의 생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인터페이스 면이 넓어요. 바깥의 인터페이스 면이 쟤들보다. 아니요. 그러니까 개개의 생활인이니까 모이기가 힘들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예. 근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모여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정신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6시가 다 되도록 자리 지키시면서 오늘 그 반전체주의 투쟁과 2020 총선혁명 심포지움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가 정신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가 해방돼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